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영국이 겨우 택배 하나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늦은 배송과 더불어 심한 파송까지,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까지 커지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작은 택배사라는 점입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진 것은 물론 한 기업은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He's working hard and has raised a lot of money for XAI, and they're trying to compete with us from a technological.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왓슨입니다. 공무원 시절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죠.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따뜻한 홍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소소한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들이 이어지던 중에 유일하게 저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끔씩 현관문 앞에 도착하는 택배 상자들이었어요. 물론 유럽의 택배 시스템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여유로운 성향 때문인지 택배를 시키면 일주일은 기본이고 심하면 2주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시킬 때 한 번에 시킬 수밖에 없으며 멀리 차를 타고 마트로 나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택배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트럭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죠. 어느 곳보다 싸고 빠른 지수 콰이띠라고 말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희망이 생기더군요. 저처럼 나이가 있고 멀리 나가기 힘든 사람들은 택배를 자주 시키는데 이제는 물건들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요금은 기존 업체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은 어떻던가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주문한 도서 세트가 문 앞이 아닌 울타리 너머에 던져져 있었어요. 비가 내렸던 날이라 책 모서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소가 바뀌어 옆집 물건이 우리 집으로, 우리 집 물건이 옆집으로 배달되었죠. 그 전에는 도자기 찻잔이 깨진 채 배달되었고요. 한숨을 쉬며 현관 계단에 앉아있던 저에게 옆집에 사는 브라운이 정원 울타리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브라운은 저와 30년 지기 친구이며 마을에서 가장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죠. 브라운은 택배 상자를 보며 잘못 배달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울타리 너머에 던져져 있었다고 하자 브라운은 코웃음을 치며 분노가 서린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동네가 이상해진 것은 모두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다고요. 그 택배사 또한 한국인들임이 분명하다고 욕을 하더군요. 브라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과격한 반응에 약간 놀랐어요. 물론 서비스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국가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택배사가 한국 택배사라는 정황도 확실치 않았고요. 하지만 브라운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택배기사도 분명 동양인이었는데 인사도 없이 물건만 던져놓고 갔다고 했어요. 한국인이 분명하다더군요. 그들은 이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이후로도 브라운은 한참을 더 불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저 차를 마시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요.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국의 습한 날씨가 마음까지 축축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현관 앞에 던져진 택배 상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서비스가 나쁜데도 계속 이용하는 건 역시 가격 때문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일부는 브라운처럼 특정 국가 사람들을 비난했죠.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 후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택배 하나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고 외국인을 향한 편견이 커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그때 저희 마을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운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특별한 골동품 시계가 배달되는 날이었어요. 그 시계는 브라운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수집하던 빅토리아 시대 회중시계 컬렉션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브라운은 6개월 동안 경매 사이트를 뒤져 겨우 구했다고 했죠.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소중한 택배가 잘못된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고 있었어요. 벌써 오전 10시였는데 브라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항상 정원에 나와 있어야 했거든요. 이상하게 여겨 창문을 보니 브라운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바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브라운이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갈색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 부분이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 단정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향한 곳은 택배 배송소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멀찍이 따라갔어요. 배송소는 마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그곳에서 브라운은 동양계로 보이는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그 청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니 브라운이 상자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브라운은 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마도 잘못 배달된 것과 상자 상태에 대해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택배기사는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브라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입모양으로 봐서는 주소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브라운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브라운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평소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던 그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처음일 테니까요. 저조차도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이런 태도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상자 안에 물건은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골동품 시계의 유리가 금이 가 있었죠. 브라운은 결국 아무 해결책도 얻지 못한 채 배송소를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브라운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그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저희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달이 늦게 오거나 잘못된 집으로 배달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채로 도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항의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브라운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채였어요. 아마도 그는 혼자 분노와 실망감을 사귀고 있을 겁니다. 평소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인 브라운에게 이번 일은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마을 전체에 택배에 대한 불신과 짜증이 퍼져갔습니다. 더 이상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동양계 택배 회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모든 것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책을 읽으려던 찰나 현관 초인종이 울리면서 시작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누구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 계단 위에 정갈하게 놓인 택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보던 구겨진 상자와는 달랐습니다.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포장은 말끔했어요. 마치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자 위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였어요. 깔끔한 손글씨로 쓰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택배에서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영어였지만 글씨체가 정성스러웠습니다. 택배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포장을 뜯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책이었어요. 한 권도 손상 없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택배 송장을 확인하니 정택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송 예정 시간이 오전 9시 정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정확히 배달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 일하던 중 옆집 노부인이 들떠서 저를 불렀습니다. 노부인도 같은 택배 회사에서 배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정갈한 포장과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속 시간 정각에 배달되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창문 너머로 택배 기사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맞은편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택배를 정중히 전달한 후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전에 보던 택배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그 기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집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달했어요. 항상 벨을 누르고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정중히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안전한 곳에 상자를 두고 메모를 남겼어요. 절대 울타리 너머로 던지거나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택배 회사가 들어왔는데 서비스가 정말 좋대. 포장이 깔끔하고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켜. 기사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정택배였습니다. 동일하게 깔끔한 포장과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왓슨 선생님, 오늘은 비가 와서 책이 젖을까봐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날씨까지 고려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정택배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특히 브라운마저도 정택배의 서비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전 택배 사고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정택배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주문했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택배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동양인 택배 기사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정택배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힘이구나.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그리고 정택배라는 이름이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이란 단어가 정성, 배려,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에 걸맞은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정택배의 서비스는 단순한 배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빛났어요. 다른 택배 회사라면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갈 상황에서도
정택배는 항상 한 발 앞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문한 차 세트가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 배송이 지연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상세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로 때문에 배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주문한 차 세트와 함께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제 쿠키와 손글씨 편지가 있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지연에 대한 사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보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이웃 밀러 부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주문한 도자기 한 개가 배송 중 깨졌는데 다음 날 정택배 기사가 직접 새 제품을 들고 방문했다고 했어요. 기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작은 꽃다발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밀러 부인은 그 정성에 감동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장난삼아 정택배 고객센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장이 너무 꼼꼼해서 열기가 힘들어요. 사실 진지한 불만은 아니었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던 것뿐이었죠. 보통의 회사라면 무시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손잡이가 달린 특별한 포장 상자를 들고 있는 정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한 표정으로 절을 하며 상자를 건넸어요. 다음부터는 더 편하게 여실 수 있도록 바꿔봤습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저는 완전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고객 응대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배송을 넘어 고객의 필요와 감정까지 고려하는 서비스라니 이것이 한국식 서비스의 진면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택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택배가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영국에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일반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마을 주민들도 점점 정택배의 팬이 되어갔습니다. 브라운조차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던 그가 이제는 정택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최근에 주문한 물건이 품절되어 배송이 어렵다고 했더니 정택배에서 직접 다른 가게를 수소문해 동일한 제품을 찾아 배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저희 마을의 연례봄 축제 준비 중에 급히 필요한 물품이 있었을 때도 정택배는 빛을 발했습니다. 축제 전날 밤늦게 주문했는데도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물품이 완벽하게 배달되었어요. 덕분에 축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정택배에 감사 카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에서 정택배는 단순한 배송 회사가 아닌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받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인간미와 정성에 더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 짧은 메모 한 장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종종 창가에 앉아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정택배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미소, 공손한 태도, 꼼꼼한 서비스가 어떻게 저희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며 미소 짓게 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브라운과 윗집에 사는 테일러 노부부 사이의 불화였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원 경계선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브라운의 개가 테일러 부부의 정원을 망쳐놓은 일 때문이라고 했죠. 이유가 무엇이든 두 집은 10년 넘게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두 집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마을 전체에 어색함을 가져왔어요. 마을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둘 중 한쪽은 불참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웃들도 한쪽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다른 쪽에게 눈총을 받을까 조심스러워했죠. 그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정택배의 김윤호 기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브라운과 테일러 노부부의 택배를 바꿔 배달한 것이었어요. 브라운의 집에는 테일러 부부가 주문한 약초 씨앗이, 테일러 부부의 집에는 브라운이 주문한 골동품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창문 너머로 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택배 상자를 확인한 브라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테일러 부부의 이름이 적힌 송장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차라리 정택배에 연락해서 다시 가져가게 할까도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브라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코트를 걸친 후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브라운이 테일러 부부의 집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으니까요. 브라운이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테일러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브라운은 어색한 표정으로 상자를 내밀었고 테일러 할머니는 당황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테일러 할아버지도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다른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테일러 할아버지가 브라운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교환하는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브라운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할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테일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10년 만의 첫 교류였기에 의미가 컸죠. 그 후로 두 집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간단한 인사말도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테일러 할머니가 직접 만든 스콘을 브라운에게 건넸고 브라운은 자신의 정원에서 피운 장미 몇 송이를 답례로 보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변화에 놀랐어요. 오랜 갈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김윤호의 실수라는 사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니까요. 정택배의 본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브라운과 테일러 부부 모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이 왔어요. 실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택배기사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두 집 모두의 작은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고급 홍차 세트와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미소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택배 드림. 브라운은 편지를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테일러 부부도 같은 편지를 받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을 정도였죠. 저는 창가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김윤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배달이 오히려 10년 묵은 갈등을 풀어낸 계기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존경받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윌리엄스 할아버지로 올해 90세를 맞이하셨어요. 마을의 역사를 가장 오래 지켜보신 분이셨죠. 전쟁 중에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셨고 평화가 찾아온 후에는 이 마을의 우체국장으로 4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던 할아버지의 눈빛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코로나 이후 할아버지께서 사람 많은 곳을 꺼리신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결국 각자 카드나 선물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생신 전날, 저는 할아버지를 위한 책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역사책이었어요. 정택배를 통해 포장을 의뢰했더니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집 앞에 정택배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니 김윤호가 아닌 다른 직원이 내렸어요. 한국인 여성 직원이었는데 손에는 상자가 아닌 예쁜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꽃과 함께 여러 선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택배 직원은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그녀는 깊이 인사하며 바구니를 건넸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택배 직원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는데 그것은 떡 한 상자였어요. 윌리엄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구니와 떡 상자를 받았습니다. 택배 직원이 건넨 편지를 읽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후에 할아버지를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았어요. 할아버지는 떡 상자와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어르신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르신의 생신을 맞아 떡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 떡은 아니지만 영국 스타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택배 드림. 떡 상자 안에는 영국식 라이스 푸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떡과는 다르지만 쌀로 만든 영국의 전통 디저트라 할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조차 생일을 잊은 상황에서 외국인 택배 회사가 이런 정성을 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요.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생신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에 할아버지 댁에 들른 마을 주민들은 떡 상자와 편지를 보며 감동했어요.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택배에 대한 감사 글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택배는 단순한 배송 회사를 넘어 저희 마을의 자랑이자 소문난 착한 택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택배 차량이 지나갈 때면 미소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기사들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가정도 늘어났어요. 정택배의 명성은 인근 마을로도 퍼져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정택배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성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윤호라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요. 한국에서 온 그는 단순히 택배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 마을 전체에 퍼져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들은 상상도 못한 인물마저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브라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는 변화를 싫어했고 낯선 문화에 거부감을 느꼈어요. 특히 동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을 말입니다. 정택배가 마을에 들어온 초기에는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 또한 브라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브라운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더 이상 정택배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종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경계심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완전히 편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런 브라운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녁이 되자 브라운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자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손자를 돌보고 있던 브라운은 당황했습니다. 마을 의사는 휴가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까운 약국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브라운은 발만 동동 구르며 손자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손자의 열은 점점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정택배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오른 김윤호였죠.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김윤호를 붙잡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브라운의 집으로 향했어요. 김윤호는 해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재빨리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브라운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윤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윤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김윤호는 퇴근 도중 약국에 들러 직접 약을 사서 브라운의 집에 전해주었습니다. 동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약국에 연락해 특별히 문을 열게 한 것이었죠. 김윤호는 브라운에게 약을 건네며 해열제 복용법과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브라운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을 때 김윤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택배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시간 안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어린 조카가 있어서 아픈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운은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편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죠. 다음 날 브라운의 손자는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브라운은 정택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김윤호에게 감사 선물을 전했어요. 손수 구운 스콘과 홍차 세트였습니다. 브라운이 자신의 보물인 홍차를 누군가에게 선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브라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택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마을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택배의 서비스를 추천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 김윤호를 만날 때마다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이런 브라운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자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브라운은 이제 정택배를 단순한 배송 서비스가 아닌 문화적 다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택배가 저희 마을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과 테일러 부부의 화해,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밝아진 표정, 그리고 브라운의 달라진 태도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죠. 매주 토요일 열리는 마을 장터도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웃고 더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정택배의 직원들도 장터에 초대되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통의 택배였다고요. 정갈하게 포장된 상자와 정성스러운 메모 한 장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랜 갈등을 풀고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는지가 놀라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정택배 차량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김윤호를 비롯한 택배 기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정택배의 영향력은 저희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정택배의 이야기를 듣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단순한 택배가 아닌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 했죠. 영국 지역 신문에도 정택배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국식 서비스가 영국 마을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기사에는 정택배가 어떻게 물건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정택배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윤호는 간단히 답했다고 해요.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 기사를 읽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정택배가 저희 마을에 가져온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거였어요. 정택배 사무실을 찾아가 김윤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김윤호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정택배를 통해 경험한 한국의 정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김윤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한국의 여러 명소와 문화 체험 장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결정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운도 한국어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 다음 여행에는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택배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 어떻게 저희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택배란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정택배는 마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였죠.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빠른 속도 뒤에 따뜻한 정이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이 여행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고 저는 내일의 여행을 위해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정택배가 보여준 작은 정성이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며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가 한국 자동차 때문이라는 점이죠. 사고 영상을 보고 현지 전문가조차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젓고 조작된 영상이라고 치부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다녀온 한 엔지니어의 폭탄 발언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You know, he's working hard and he's raised a lot of money for XAI, and they're trying to compete with us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이죠. 그날 저는 이른 아침 뉴스 알림을 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 중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영상 속 차량이 한국산이라는 점에 곧바로 흥미를 거두었지만 이 사건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이미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유튜브, 트위터, 각종 뉴스 사이트에는 그 사고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 존 피터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존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마이크, 아침 뉴스 봤나? 그놈의 한국차가 또 문제잖아.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군. 존은 영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존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었죠. 근거 없이 싼 차, 조잡한 기술이라고 폄하하곤 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도 한국 차는 복제품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자동차만 진정한 명차라고 주장하곤 했어요. 심지어 친구가 한국 차를 구매했을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차나 사라고 충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의 말이 제 귀에 더욱 거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영상만 보였어요. 고화질로 찍힌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죠. 자동차의 로고와 디자인을 보니 분명 한국 차였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모델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차량이었어요. 스크린 옆에 놓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차의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 차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화면 속 차량을 조용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저렇게 날아가고 멀쩡하다고 눈앞에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30년간 본 사고 중에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수천 번의 충돌 테스트를 감독해왔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차체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탈출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흘러간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메모장에는 긴 분석 내용과 의문점들이 가득했죠. 한국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이번 영상은 제 전문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현직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구해 철저히 분석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렇게 주말 내내 자료를 찾아본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 일찍 도착한 저는 문을 닫고 모니터 화면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선명했죠.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평화로운 고속도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한국 자동차는 중앙 차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트럭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해보니 트럭에서 떨어진 것은 고정되지 않은 금속 파이프였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한국 자동차는 피하려 했지만 파이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화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차체가 지면에서 약 2m 높이까지 솟구친 후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옆 모니터로 관련 뉴스 기사를 빠르게 검색했어요. 미국 주요 뉴스에서는 믿기 힘든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은 채 병원에서 하루 입원 후 퇴원했다고 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영상으로 돌아가 프레임별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도 차체가 거의 구겨지지 않았어요. 착지 순간에도 차체는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듯 했습니다. 프레임과 도어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며 변형되었지만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었어요. 제가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이었어요. 아직 아침 인사도 건네기 전에 그는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조작이 분명해. 저딴 차가 그럴 리가 없어. 존의 단정적인 말투에 짜증이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게 아니야. 차체 변형 패턴을 봐.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정확히 작동했어. 승객 공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지. 존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국차가 그런 기술을 가졌을 리 없어. 영상이 조작됐거나 아니면 그냥 엄청난 운이었겠지.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집중했어요. 존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차체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분명 고강도 강철과 알루미늄의 복합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와는 다른 접근법이 보였죠.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파손과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한국차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을 확대해보니 차량의 손상 부위가 놀랍도록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치 설계자들이 이런 종류의 충격을 정확히 예상하고 대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공학의 결과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 자동차의 안전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이 사례는 제가 본 어떤 안전 테스트보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사고 차량의 구조도와 프레임별 영상 캡처본을 붙여놓았어요. 충격 지점, 에너지 분산 경로, 차체 변형 패턴을 색깔별로 표시했습니다. 마치 범죄 수사관처럼 모든 증거를 연결하고 있었죠. 프레임 강도가 놀랍군. 저는 컴퓨터로 3D 모델링을 통해 차체 구조를 재현했어요. 사고 당시 받은 충격의 크기를 계산해보니 보통 자동차라면 승객 공간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였습니다. 이 한국차의 어필러와 비필러는 충격을 받은 후에도 형태를 거의 유지했어요. 일반적인 설계로는 불가능한 결과였죠. 에너지 분산 구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차는 충격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체 차체로 골고루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격투기 선수가 낙법으로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제가 지난 30년간 수행한 충돌 테스트에서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충격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전달되었고 그에 따른 변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차는 다른 논리를 따르고 있었죠. 충격 흡수 범위가 훨씬 넓었고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노트북에 계산식을 빠르게 입력하면서 충격량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안전 설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곡선이 나타났죠. 내가 해온 실험보다 완벽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했던 안전 모델들보다 이 자동차의 성능이 뛰어났다니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죠. 이 차는 사고 충격을 정확히 분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실 문이 열리고 부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작업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크, 아직도 그 한국차 분석하고 있나? 새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차의 안전 설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구를 뛰어넘어요. 사고 충격을 정확히 분산시키는 구조가 있어요. 부서장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열정에 못 이겨 좀 더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가 나간 후 저는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이 차량의 프레임 강도, 에너지 분산 구조, 충격 흡수 범위는 모두 완벽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승객 공간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체 외부는 상당한 손상을 입더라도 승객이 앉은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었죠. 이건 누군가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차야. 결론을 적으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철학이 담긴 설계였죠. 미국이나 유럽 차들도 안전을 중시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 앞에 존이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비웃음이 가득했죠.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차에 집착하고 있나? 이제 그만 놓아주지 그래. 존의 말투에는 여전히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책을 접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존, 난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제 말을 들은 존의 포크가 식판에 떨어졌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나라에 직접 가본다고? 진짜 그딴 나라까지 가서 뭘 보겠다고? 존은 코웃음치며 주변 동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마이크가 한국에 간대요. 그 조잡한 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요.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난 30년간 해온 모든 테스트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차야. 엔지니어로서 그냥 넘길 수 없어. 존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잖아.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말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겠어. 난 그런 사람이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직항편을 찾아보니 다음 주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이 결정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서장 오피스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요. 부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회사 리소스를 활용하진 마. 물론입니다. 개인 휴가로 다녀올게요. 다만 복귀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는 동의했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그들의 시설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녁에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적 통찰이 제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존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약간의 의심이 느껴졌죠. 정말 가는 거야? 시간 낭비가 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마침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본부였어요. 거대한 현대식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로비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이크 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투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김 연구원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충돌 실험소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장이야?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부럽지 않을 규모와 기술이었죠. 충돌 실험실에서는 실제 더미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왔어요. 충격량, 변형률, 승객 보호 지수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었죠. 이 시설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한 대의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최소 1000번 이상의 충돌 테스트를 거쳐요. 김 연구원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강도 소재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연구원들은 다양한 강철과 알루미늄, 심지어 탄소섬유 복합 재료까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일반 강철보다 강도는 3배 높지만 무게는 20% 가벼워요. 차체에 적용하면 안전성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의 기술력은 미국보다 뒤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방문한 조립 공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은 최종 품질 검사에서만 필요할 뿐이었죠. 이 로봇들은 0.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작업해요. 인간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죠. 공장 한쪽에서는 특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량 프레임의 다양한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는 실험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스트레스 분포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테스트는 차량이 다양한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줘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소와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남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연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책임자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6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리 씨, 우리가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교함, 미국보다 5년은 앞섰다. 연구소 방문 다음 날 김연구원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이크 씨, 오늘은 직접 우리 차를 운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도심부터 고속도로, 그리고 시골길까지 다양한 도로,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행 경험이야말로 차량의 진정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연구소 주차장에서 최신 모델의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택 나는 진회색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자 첫 느낌부터 남달랐어요. 좌석은 마치 제 몸에 맞춘 듯 편안했고 계기판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시동을 걸자 예상과 달리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기판의 불빛으로만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제어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이제 출발해볼까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좌측 통행에 긴장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반응성이 놀라웠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했죠. 이 도로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속도가 올라가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방음부스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3중 방음 설계와 특수 흡음 소재를 사용했거든요. 도로 소음과 바람 소리를 최대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 도심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차량의 민첩한 반응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한국어였지만 김 연구원이 간간히 방향을 안내해 주었어요.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차의 진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120km/h까지 속도를 올려도 핸들은 안정적이었고 노면의 작은 충격도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 정말 훌륭한데요.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네요. 김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이 미세한 변화도 감지해서 대응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같은 제조사의 다양한 모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휴게소를 나와 이번에는 시골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장이 잘 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승차감은 여전히 편안했어요. 작은 돌멩이나 홈이 있는 곳을 지나도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원이 시골 마을 정비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어요. 작은 정비소에 도착하자 기술자 2명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간단한 점검을 부탁했고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10분 만에 끝났어요. 이런 빠른 정비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점검에 적어도 1시간은 걸릴 텐데 김 연구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정비의 효율성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합니다. 부품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시스템을 개선해서 시간을 단축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환경에서 이 차를 운전해봤지만 단 한 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정숙성, 반응성, 편안함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이런 승차감, 이 가격대에서 못 느껴봤어. 게다가 정비도 10분 만에 끝나. 그렇게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연구진들과의 공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 연구원을 만나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연구소가 아닌 본사 회의실에서 핵심 연구진들을 만날 예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원 6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김 연구원이 간단히 소개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안전기술 핵심 연구팀입니다. 각자 구조 설계, 소재 개발, 충돌 테스트,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첫 번째로 발표한 소재 개발팀 리더는 자동차 프레임에 사용되는 특수 강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강철보다 40% 가볍고 강도는 60% 높은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소재가 사고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비결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가 차체 전체에 적용되어 있죠. 두 번째 발표자는 차량 구조 설계팀 책임자였어요. 그는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을 띄웠습니다. 우리 차의 구조는 라이프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승객 주변을 여러 층의 보호막으로 감싸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면 외부부터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 승객에게 전달되는 힘을 최소화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들의 기술은 단순히 앞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성능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이들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비결이 뭔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연구팀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차를 만들지만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우선이죠. 이런 철학이 결국 효율적인 방식을 찾게 만들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게 합니다.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눈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연구팀과 함께 실제 충돌 테스트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방호복을 입고 안전 유리 너머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테스트카가 벽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연구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충돌 후 즉시 연구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직업을 넘어선 사명감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구팀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기술이 기술을 이긴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한 기술이야. 제가 맥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죠. 연구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 차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에서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터뷰 내용까지 모두 소중한 증거였죠. 이제 제 눈앞에는 명확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현지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져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인터뷰어가 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존경할 만해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진입할 무렵 귀국 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가장 먼저 존을 만나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었죠.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예상대로 많은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존도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걸 발견했나? 대답 대신 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는 눈을 떼지 못했죠. 이건 정말 놀랍군. 내가 틀렸나? 그의 솔직한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전체 미팅에서 제 한국 방문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특별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만든 차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차입니다. 이 문장에는 제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기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자부심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심으로 담아 말했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었어요. 저의 오랜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목격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저는 이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희귀 자원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거대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긴급 모임을 가지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고 전해지며 한 영국 학자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Firstly, for tariffs, obviously it's early days, and I think what's really important is open.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석유 기술자 존입니다. 오늘은 제 기술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모든 것은 런던 국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그날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해양자원 개발과 신흥 강국의 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노력과 성과가 주요 화제였죠. 저는 프로그램을 훑어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태평양 탐사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새로운 해양자원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선 우리 회사 수석 연구원 에드워드는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이 해양자원 개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에드워드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에너지 미래를 논하는 건 사치죠.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심해 광물을 발견했다고요? 고작 바다 및 진흙 몇 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자원 개발은 우리 같은 나라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에 장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비웃듯 박수까지 쳤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석유 강국인 영국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태평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용화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은 오랜 경험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영국처럼 말이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고 수치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한국은 해양자원 개발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 저는 해양기술 분야에서 일해왔기에 그 가능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발표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한국의 심해 탐사 기술이 꽤 진보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에드워드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해양자원 개발에서 무의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발견했다는 서태평양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포럼장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포럼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포럼에서 들었던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영국의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오갔지만 일단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CEO가 들어왔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CEO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한국의 지도와 서태평양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한국에서 주도하는 해양광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믿을 만한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CEO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해양자원 탐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 내일부터 출장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2주 일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에드워드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필 제가 가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자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가까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필 한국이냐며 바닷속에 뭐라도 숨겨뒀나 보지 고등어라도 채굴하겠다며 비웃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출장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회사 보안부서에서는 특별 지침과 보고서 양식을 전달했고 경영진으로부터는 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모두가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특히 CEO는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이번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한국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후 출장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을 떠나기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니까요. 검색창에 한국자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자원 빈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해양자원으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몇몇 학술 기사와 뉴스 기사만 검색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 현황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K-팝 영상, 한국 드라마 관련 소식,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 콘텐츠였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정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혹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말 에드워드의 말처럼 별것 아닌 일인데 과대평가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지만 영어 버전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태평양 탐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 성과나 발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페이지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 보였지만 번역기를 통해 보아도 전문 용어가 많아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죠.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해양자원을 검색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K-팝 뮤직비디오, 한류 드라마 클립, 관광 소개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해양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어업이나 해안 관광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의 실질적인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한국이 자원 빈국으로만 보이니까요. 대중에게 노출된 한국의 이미지는 문화 콘텐츠와 전자제품 정도일 뿐, 심해 자원 개발과 같은 첨단 산업 역량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았어요. 여기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수행한 심해 퇴적물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논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중 희유금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함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인터넷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진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할 시간이었죠.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는 가방을 싸고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했어요. 직원의 안내 없이도 생체 인식과 여권 스캔만으로 빠르게 입국 절차가 완료됐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은 완벽한 영어 안내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 연구 설비들로 가득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 박사는 한국의 해양자원 연구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서태평양 심해 탐사에 집중해왔다고 했죠. 연구실로 들어서자 다양한 실험 장비와 분석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있는 투명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유리관이 진열되어 있었죠.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회색빛이 도는 진흙처럼 보이는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유리관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태평양 심해 퇴적물에서 추출한 희유금속 시료입니다. 저는 유리관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 추출법으로 심해 퇴적물에서 히토류,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희유금속을 고농도로 분리해냈다고 합니다. 이 금속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원소들이었죠. 특히 레어어스 히토류는 현대기술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어요. 김 박사는 제게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원소별 함량과 순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료에 포함된 희유금속의 농도는 기존에 알려진 육상 광산의 몇 배에 달했어요. 이건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서태평양 해저의 3D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광범위한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 전체에 희유금속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 구역 상당 부분에 대한 탐사권과 개발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비웃었던 그 자원 빈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양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는 다른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시료들과 각종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연구팀은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상에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세계 지도에는 서태평양 해역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심해 퇴적물이 미래의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 KIOST의 데이터 분석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팀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 박사가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희유금속 매장량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서태평양 해역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상당 부분이 한국의 탐사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면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붉은색 지역 전체가 한국의 탐사 구역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구는 한국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확보한 것이며 20년간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과 탐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미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한국의 배타적 개발권이라는 것이었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희유금속별 매장량 추정치와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구역에서 추출 가능한 희유금속의 양은 전 세계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소 30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가치 평가였어요. 기존 석유 매장지와 비교한 그래프에서 한국이 확보한 해양, 희유금속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중동 최대 유전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술로 추출 가능한 양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였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에너지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보다는 진지함이 더 묻어났어요. 그는 이어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저 채굴부터 정제,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각 단계별 기술적 난제와 해결책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채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동안 다른 연구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더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시장 가격 변동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비용 대비 수익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분석되어 있었죠.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 해저에서 발견한 이 희유금속 자원은 단순한 광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재료를 한국가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보물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 김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후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소수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만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KIOST의 특별 시뮬레이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원형 공간에 들어서자 360도 스크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곳은 심해 채굴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해주는 시뮬레이터였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주변 화면이 깊은 바다속으로 변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채굴 드론이 해상 플랫폼에서 출발해져 5,000m를 향해 천천히 하강했어요. 드론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극한의 수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 정밀 조정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 그리고 퇴적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채취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죠. 드론이 해저에 도착하자 바닥에 넓게 펼쳐진 퇴적층이 보였습니다. 채취 장치가 작동하며 진흙 같은 퇴적물을 흡입했어요.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채취 과정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환경 교란만으로 필요한 퇴적물만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이었죠. 시뮬레이션은 계속해서 채취된 퇴적물이 해상 플랫폼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됐어요. 이후 정제된 물질은 컨테이너에 담겨 육지로 운송되고 최종 정제 시설에서 개별 금속으로 분리되는 전 과정이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원 추출 기술, 더 정밀한 정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필요가 혁신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김 박사는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20년간 KIOST가 개발해온 해양 탐사 장비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다소 투박했지만 최신 모델로 갈수록 정교함이 눈에 띄었죠. 각 장비마다 획득한 특허 번호와 기술적 성과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우리의 심해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퇴적물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정제 기술은 우리가 독점하고 있죠. 자부심 넘치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조용히 미래 자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시실 한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기존 육상 광산의 환경, 파괴 장면과 KIOST의 친환경해저 채굴 기술을 대비시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육상 광산은 흉터처럼 땅을 헤집고 있었지만 해저 채굴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겼죠. 석유는 언제든 고갈됩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의 자원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김 박사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희유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근 가능한 매장량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죠. 석유처럼 한 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환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빌딩의 불빛만큼이나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죠. 한국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을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 일정이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저는 KIOST의 다양한 연구실과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능력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실제 추출 공정이 이루어지는 파일럿 플랜트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보안이 매우 철저했죠. 시설 내부는 미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소수의 연구원들만이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대형 탱크들 속에서는 서태평양에서 가져온 퇴적물이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이 연구원이 정제 공정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바이오 촉매 기술은 기존 화학적 방식보다 효율성이 30% 이상 높았고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해야 했어요. 이 연구원의 말에서
절실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해양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파일럿 플랜트의 마지막 구역에서는 최종 정제된 희유금속 샘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긴 금속 가루들은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금속의 활용 분야를 설명했어요. 네오디뮴은 강력한 연구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코발트와 니켈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고, 이트륨과 스칸듐은 첨단 세라믹과 항공우주 산업에 활용됐죠. 이들 희유금속은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연구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대화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지였죠.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이었어요. 발견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오후에는 수출 준비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예비 계약이 진행 중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형태나 심지어 부품화된 상태로 공급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판매가 아닌 고부가 가치 창출 전략이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탐사, 채굴, 정제, 활용, 수출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이는 준비된 나라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에드워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드워드, 내가 말한 그 자원 없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원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룰 힘까지 가졌어. 발신 버튼을 누른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온 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원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역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다음 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KIOST를 방문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지난 2주간 저를 안내해준 김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죠. 열어보니 희유금속으로 만든 작은 지구본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여러 희유금속을 혼합해 만든 기념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특수 합금이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KIOST 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기관의 중요성을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간결하게 적었죠. 한국의 심해 희유금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첫 문단을 쓰는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 본 것들은 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 미래를 발견했고 그걸 준비할 만큼의 정신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서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서태평양 해저의 희유금속 매장량, 한국이 확보한 독점적 개발권, 채굴 및 정제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이 자원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내용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준비성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하는 기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장기적 비전의 결과물이었죠. 마지막 부분에는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어요.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희유금속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의 가치를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좁은 틀에서만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 자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바다를 바라본 나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에드워드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김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자원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석해달라는 초청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강자가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작은 지구본 모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희유금 속의 반짝임이 햇빛에 반사되었어요. 마치 한국의 미래가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